러우 전쟁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이 공격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전쟁도 안 날 거라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뭐 설마 전쟁 일으키겠을까 했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이 발발했다고도 뭐 일주일이면 끝나지 않겠어 이랬는데 벌써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느 쪽이 우세하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사학자로 보는 현 시점에서 러우 전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우러 전쟁의 개전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에 대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제가 주목한 부분이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차나 장갑차 같은 무기 보유 수량과 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나 장갑차 등의 보유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참 안타깝게도 러시아와 장갑차가 보유하고 있는 전쟁 초기보다도 지금 더 전차와 장갑차 보유 대수가 더 많아요. 러시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 누군가한테서 계속 유입이 되는 거네요. 양쪽 모두. 당연히 이제 거기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서방 국가, 중심으로 한 예. 서방 국가로부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무기들이 미국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이제 국경을 맞닿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가 수출이 되면서 네. 반대로 이제 폴란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러시아는 어디서 숨겨왔던 게 나오는 건가요?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국토 면적과 많은 인구, 네. 그다음에 이 재래식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계속 생산하고 어디가 계속 숨겨놨던 게 생산해낼 나오고. 수 있는, 그리고 자원과 광물이 굉장히 무한한 자원과 광물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를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차나 장갑체 보유 대수를 보아해 보면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할 수 있는,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우러 전쟁이 종식이 돼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저 또한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네. 말 그대로 이렇게 길어지면은 기존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 서방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존 재래식 무기는 이제 거기에 공급하고 돈을 받고 뭐를 하면서 이제 처리해 버리고 신흥 무기들은 거의 이제 테스트용으로 쓰고 이러면서 대리전하면서 러시아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되고 숨겨놓은 것도 아직 많은 것 같고 이렇게 길어지면은 러시아 국민들에 대한 그 푸틴에 대한 지지력이 떨어지고 경제력이 좀 위협받으니까 그냥 핵으로 그냥 끝내버려 이런 위험한 판단을 할지도 모르겠고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핵무기이고 그리고 핵무기가 사용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이제 1945년 종전이 있었던 해죠. 그 해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이 투하됐던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최근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이웃 나라가 또 폴란드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면 남부 지역에는 이제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국경을 맞닿아 놓고 있는 그 벨라루스라는 지역에 지금 핵 기지를 배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핵 미사일 발사 기지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핵을 사용하면 핵 보복을 받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핵을 개발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종의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데 좀 그런 위력적인 일종의 시위죠,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들을 압력을 가하는데 네. 근데 이제 벌써 그런 것들이 압력이 어떤 협박이 통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종전이 됐고 그랬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서 첫 드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드론과는 확실히 다른데 전투용 드론의 위력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 드론이 오늘날 현대 전쟁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라고도 또 비유를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전장에서 이 드론 자체가 어마무시한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론은 하이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드론 자체는 로우테크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왜 드론에 주목을 해야 되냐? 이 드론 자체가 아니라 드론에 결합되는 최첨단 IoT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가령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최첨단 기술들 또는 AR, VR과 같은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 그다음에 최첨단 제어 통제 기술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랑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 중에 하나가 DJI, 그러니까 중국의 DJI사가 개발한 이제 드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DJI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70% 정도 우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예. 전 세계 이제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음. 이 DJI사는 군사용 드론이나 군사용 무인기를 만들질 않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은 DJI사인데 개조하는 건가요, 사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용으로 민수용 드론을 군사용 내지는 또는 전술적 사용을 위한 군용 드론으로 개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군사학에서는 이를 테크니컬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종래에는 이러한 드론을 전투나 전쟁에 활용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죠. 그랬었죠. 자, 그러면 K 드론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점수를 매겨보자면 우리 K 드론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 시장 좀 뺏어와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무인기와 드론을 잘 구분을 못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으로만 보면 무인기는 우리가 흔히 UAV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미국의 대표적인 UAV 무인 항공기 중에는 이제 RQ-1, 프레데터와 RQ-9, 리퍼와 같은 기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무인기는요, 대당 가격이 한 대당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2천억이요? 네. 드론은 사실 예. 군사용 목적으로 쓰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의 기체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네. 기체의 하부 중량이 결국은 탑재 중량이 한정돼 있고요. 많이 못 싣고 멀리 못 가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흔히 드론이라고 하면 쿼드콥터, 그러니까 4개의 그 날개가 달려 프로펠러가 도는, 예. 달려져 있는 동력기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네.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론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SUAS로부터 UAV라고 하는 군사용 무인기는 대부분 이제 그러한 그 쿼드콥터 형태가 아닌 비행기 모양이 비행기의 작은 비행기 형체의 모양을 아. 갖고 있죠. 우리 소형 무인기, 그다음에 그 드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무인기 드론의 기술은 최소 10년 내지 15년 정도 뒤처져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거든요.